그런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아싸게는 없는 제도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로는 대기업들이 쪼개기 상장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이라는 문제로 많이들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 A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가치들도 그 A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에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거든. 왜냐면 그 회사에 그렇게 좋은 어떤 사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 주가가 올랐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쪼개서 상장을 해버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분리된 회사의 지분을 그만큼 못 가지고 가. 그 회사에 원래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유예를 준 거야.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물적 분할을 또 할 수가 있어. 최근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5년이 지난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나올 거야.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다들 하겠네. 그렇지. 안녕하세요. 리서치 나름의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파국으로 치닫는 코스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이제 좀 대중들한테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뉴저지에 집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한번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일단은 과거에 이데일리 앵커 출신이고요. 그리고 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던 만큼 오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보고서 제목이 파국으로 치닫는 코스닥이잖아. 너무 센 거 아니야? 지난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서 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내가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은 없고 투기를 하는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만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사람들이 많이들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이 건전한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을 시키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고서가 좀 제목은 세긴 하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고, 좀 정부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한 번씩 읽어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됐지. 사실 투자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투기를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10년 전에 내가 방송에 있을 때도 했었던 얘기긴 하거든. 근데 그때보다 더 주식시장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매매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왜냐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원래 빨리빨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진짜 요즘에 들어서는 빨리 많이 벌고 싶어 해, 주식시장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만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아. 사실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벼락부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내 생각에는 벼락부자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벼락부자가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게 된 거지. 왜냐면 요즘에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달이 되고 많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나 좀 힘들다고 하는 거를 뭐 영상에서 찍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노출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진짜로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아침 그냥 일은 안 하고 단타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고, 그 단타를 치는 방식들이 어떤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공부해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래량 많고 오늘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 이제 좋은 종목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MZ들의 간택을 받을 만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것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쏠림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또 유명 유튜버 그리고 어떤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지면서도 주가가 막 움직이기도 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만 좀 책임을 묻기에는 다른 제도적인 보완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 근데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 시장은 계속 이렇게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가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투자를 못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 산정 체계부터 좀 잘못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이제 많은 회사들, 높은 회사들, 그런 것부터 이제 작은 회사들까지 합을 다 전부 다 더해서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서 주가지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나스닥은 시가총액이 2배가 오르면 지수도 2배가 올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10배가 올랐는데도 지수는 2배도 못 올라. 이게 현실이야.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대기업들이 너무 이제 쪼개기 상장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이라는 문제로 많이들 이야기가 되는데, 원래 A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가치들도 그 A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거든. 왜냐면 그 회사에 그렇게 좋은 어떤 사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 주가가 올랐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쪼개서 상장을 해버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A라는 회사의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분리된 회사의 지분을 그만큼 못 가지고 가. 그 회사에 원래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유예를 준 거야.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물적 분할을 또 할 수가 있어. 최근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5년이 지난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나올 거야.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다들 하겠네. 그렇지. 그런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나스닥에는 없는 제도란 말이야. 나스닥에는 인적 분할이라는 기업 이벤트는 있는데 물적 분할이라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걸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식의 제도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똑같은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 조금 틀어졌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게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결과물은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죠. 바로 잡기 힘들어지지. 그렇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고, 이게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신규로 IPO 상장을 하게 되면 그 IPO의 당시에 공모가에 지금은 따따블에 해당하는 가격까지 이제 그 상장 첫날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 IPO 할 때 경쟁률이 엄청 세잖아. 그렇지. 근데 그 IPO의 경쟁률이 그렇게 센 것도 내가 이제 비상장에 있었을 때, 만약에 뭐 A라는 회사가 비상장에 있었을 때 뭐 한 1,000억 정도의 밸류를 받았다고 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회사를 1,000억이라고 밸류로 상장을 시킨다고 해도 그 날에 이제 따따블이라고 하면 4,000억까지 이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경쟁률이 엄청나게 심하다 보니까 4,000억에 가는 회사들도 종종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상장을 할 때 애널리스트가 주가 산정을 하잖아. 적정가를 평가를 해서 상장을 시키는 건데 그 적정가에 따따블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일단 적정 주가를 산정을 잘 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그 적정 주가를 믿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인가? 왜 쏠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빨리 많이 벌고 싶어 해. 그런데 이런 공모주 투자야말로 정말로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방식 중에 하나지. 왜냐면 상장만 하면 내가 주식을 많이 받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 경쟁률이 뭐 400대 1이라고 하면 400억을 넣으면은 1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리스크는 없이 수익은 무조건 보장되는 상품인 거지. 거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수익이 작긴 하지. 그런데 되게 이제 상장만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모가의 거의 110%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 있거든. 올 상반기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공모가의 따따블까지 나오는 이 어떤 체계가 그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 그런데 원래는 이제 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따블의 상한가까지 이제 가능해졌다가 이제 아예 그날의 공모가에 이제 따따블까지 가능해진 상황이고, 사람들은 원래 이제 거래소나 이제 뭐 금융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보면 따따블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따따블까지 베팅을 하겠어? 이게 건전한 어떤 공모가의 그런 가치가 이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상한가가 없었을 때 이제 그런 걸 반영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미국 시장의 그런 방향이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상한가가 15%에서 지금 30%로 늘어났고 따상에서 지금 따따블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 뭐 그런 거는 알겠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 생각은 조금 아직 못한 것 같아. 왜냐면 투자자들은 따따블이라고 하면 더 많이 또 불나방처럼 또 달려드는 그치.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따상이었을 때는 공모가 대비 그날에 이제 오르는 그런 그 상승률이 70% 정도였는데 더 많이. 따따블로 크게 바뀐 올랐네. 이후에 이제 110%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지. 물론 공모를 했던 사람들은 따따블이면 수익을 보니까 좋겠지만 결국 시장에는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 주가가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억 원에 이제 상장이 됐어. 상장이 돼야 돼. 원래 공모가가 1,000억 원 밸류로 평가가 됐어. 그런데 아까 같이 따따블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4,000억이 그 날의 종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가격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 다음날 종가, 그날의 종가가 다음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당 코스닥이 800포인트라고 치자고. 그런데 원래 1,000억 원짜리가 800포인트에 상장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4,000억짜리가 주가지수 800포인트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오버밸류로 평가가 됐으니까 주가가 빠질 거 아니야. 빠질 때는 또 주가지수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800포인트에서 더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순이익을 100억 정도 내는 회사라고 쳐봐. 원래 1,000억이라고 하면 PER 10배에 상장이 돼야지 맞는 건데 40배에 상장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전체 PER 평균이 107배야. 심하네. 이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게 70배 정도 받고 있거든? 코스닥 시장에 제대로 상장돼 있는 밸류가 괜찮은 기업들, 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PR을 얼마 정도 줘? 그러니까 우리는 한 20배에서 뭐 25배 정도도 되게 이제 목표 주가 산정할 때 이 정도 줘도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PR이 어느 정도 나오지? 4, 3, 뭐 이 정도 되나? 차이가 많이 나네. 삼성전자는 워낙에 이제 저평가가 많이 돼 있는 회사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시장은 이제 성장주를 위주로 상장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기술특례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바이오 기업들을 진짜로 성장을 많이 시켜줬고,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PER 수준이 그만큼으로 높아진 거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보면 PER 다 15배 언더란 말이야. 근데 코스닥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있다고 107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무슨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PBR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좀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진짜 상당히, 코스피는 좀 제외하더라도 코스닥은 정말로 평가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아이러니한 게
코스닥이 지금 PER이 100배가 넘는다고 했잖아. 엄청난 고평가인데 지수 자체를 보면은 사실 이게 참 답답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가총액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수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따따블에 이렇게 높게 성장시키는 그런 제도들, 그리고 그 따따블을 이제 만드는 어떤 요인들 가운데에서 최근에는 이제 재간적 공모펀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공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공모주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그 배정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재간적 공모펀드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제 100억짜리 공모펀드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100억짜리를 어떤 그 IPO 회사에다가 돈을 넣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400대 1 뭐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1% 뭐 이 정도밖에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1%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청약에 그 100억을 다 넣었더라도 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도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0%만 거기에다가 파킹을 하고 90억을 또 다시 가지고 와. 그래서 이 90억을 재간적 공모펀드에다 또 다시 넣어.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100억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한 270억 정도의 청약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배정되는 물량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수요 예측을 할 때 공모가의 밴드가 의미가 없이 항상 이제 상단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IPO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식시장을 또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인 점이지. 사실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은 항상 그 주변에 있잖아.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잖아. 그런 자금들이 항상 있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방송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증시 구원투수라 그래서 항상 지수 빠질 때마다 들어왔었거든. 그래서 사실 빠질 때마다 버팀목이 돼줬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작용을 못하는 건가?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 이미 이제 예전에 800포인트였을 때도, 예전에 800포인트일 때 시가총액이 1000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똑같이 800포인트인데 이거를 1000조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 한 500조 정도가 되는데, 똑같은 800포인트인데 지금은 뭐 시가총액이 800조 이 정도까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었었어. 2021년도에. 그때 시가총액이 446조 원이었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지수가 한 840포인트 정도 되거든? 코스닥이.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지. 시가총액도 좀 많이 빠졌어. 408조 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좀 와닿지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포인트로는 지수는 16%가 빠졌는데 시가총액은 10%가 채 안 줄었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은 많이 늘었던 거죠. 원래는 그만큼 빠진 게 아니라. 원래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빠진 만큼 지수도 같이 빠지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제 뻥튀기 상장들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만 비대해지고 지수는 그대로인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안 하고, 투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일 거라고 하잖아. 해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보면.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는 많이 오래됐잖아. 그렇지. 최근에도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거래 금액을 100으로 봤었을 때 올 상반기에 한 7.7% 정도가 해외 주식의 거래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 생각보다 많은데? 7.7%인데 근데 7월달 들어서 지금 9%까지 늘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는 인지를 하는 거지. 내가 왜 국내 시장에 뭐 애국자도 아니고 이 주식시장 주가지수 뭐 종목도 오르지도 못하는 여기다 왜 투자를 하고 있어. 그냥 미국으로 가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 국장 탈출은 진홍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막 현실화가 되는 거지.
큰일 났어 지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슬프다, 우리나라 증시인데. 그렇지. 나도 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한국 투자자들이 그렇게 빨리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왜 그런 방식의 투자밖에 할 수 없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사람들은 어떤 내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알고 있지는 못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